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세무회계 필승의 황범석 대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어떤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세금에 대한 명언을 이해하게 되는 거다. 네. 돈이 없으면 세금 낼 수 없죠. 용돈에 세금이 붙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 공감하실 것 같아요, 세무사님은.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유명한 명언 중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예전에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 때도 그랬나 보죠?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네. 이제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야 세금 피할 생각하지 마. 아, 내야 돼? 얘기한 거죠? 야, 너 죽음만큼 세금도 피할 수가 없어. 예.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일부러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 국세청에서도 계속 보도 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아, 세금 피할 수 없다? 아, 그렇죠. 너 이렇게 한 행위도 우리 지금 다 과세했어. 네. 이 과세 사례가 있으니 너 이렇게 하지 마. 하고서 네.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 게 네. 저 시대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보통 저런 거는 내 사전에 뭐 불가능이 없다든지 뭐 이런 명언들이 나오는데 오늘 네네. 저희가 아주 특이하게 네. 이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고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 네. 아, 윈스턴 처칠 총리께서 네. 선한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는. 아, 표정하고 딱 어울리는 문제. 그러게 말입니다. 네. 선한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사실 저도 저 말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전에 이제 대통령들이 각자가 이제 다 임기가 되면은 정치인들이 되면 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 증세하지 않겠다. 네. 네, 라는 걸로 이제 표심을 많이 잡으려고 하십니다. 아마 저거 역시도 선한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면 추측이 좀 됩니다. 아, 증세하지 않. 아, 저분도 당선되셔야 되는 분이셨던 거죠?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총리였으니까 해보는데 뭐 네네. 최소한 국회의원들이든 네. 아니면 시민들이 투표를 했든 투표를 하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어머,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소득세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셨는데 소득세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관심을 좀 덜 가지셔서 그럴 거일 수도 있지만 워낙에 또 세제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 왜 이렇게 많이 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합니다. 네, 그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지? 뭐 이런 네.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네. 영어를 못해서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건데요. 그분들보다는 세금에 대해서는 황범석 세무사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코리아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2023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셔야 돼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매번 나오고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는데 근데 사실 조금 요새 조금 들어서 의아해진 게 제가 세법 공부를 한 2007년부터 하고 이제 하면 계속 개정안을 따라갔었는데 재작년쯤인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통과가 대부분이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권이랑 이제 국회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 네. 이제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정부안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특히 세법은 정부안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통과가 거의 안 되고 나중에 통과됐을 봤을 때는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어떨지 좀 보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네. 실제로는 세법 개정안이 이제 정부 여당과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고 합의가 되면 보통 통과되는 게 상례인데 네. 사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세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동의해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네. 있잖아요, 정치적 입장이.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팔로우업을 하시라는 말씀이었고 네. 특히나 올해 세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건 경기가 어렵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경기 반등이나 출산장 이런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근데 이게 얘기가 좀 난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번에 세법 개정에서 돈 있는 사람들만 수혜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도 있어서 네.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세무사로서 아니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 네. 세법 개정안이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번에 개정안 같은 경우는 방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감면 조치, 법인이나 기업 하시는 네.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다만 이제 세금이란 게 재정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경제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세수가 줄어들 위험성도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라는 부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 이제 해당자이신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되었을 때와 이렇게 되었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텐데요. 네, 네. 개정안을 좀 보통 분들이 다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네. 아닌데 네, 네. 당면하신 분들은 되게 뭐 상속세나 이런 게 그렇죠. 당면하신 분들은 굉장히 네, 중요하겠지만 네. 당면하신 분이 아닌 분들도 그냥 계속 봐야 되는 건가? 근데 요새는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 일이시면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맞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세요. 네. 예.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계속 기사도 뜨고 뭐도 하는데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저한테 이거 개정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실제로 개정은 안 돼 있고 예. 예,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인터넷에서 증상 검색하고 병명 정해가지고 오는 게 참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 왜 병원을 오냐 인터넷에 네. 가서 물어보지라고 네. 이제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실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네.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게 좋은 면도 있는데 네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끗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맞습니다. 설득이나 납득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직 개정한다고 얘기만 해놨지 실제 개정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걸 모르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그 너무나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2023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결혼할 때 네. 부모님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줄 수가 있다. 네.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네. 이런 거였는데요. 네네. 그러면 아내가 예비 신부가 부모님한테 1억 5천, 네. 예비 신랑이 1억 5천, 그럼 3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제도가 저희가 10년 내 합산해서 5천만 원씩은 증여할 수 네.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에다 이제 플러스 원을 한 거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예.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거는 뭐 하려고 했는데요. 뭐 청첩장 나왔으면 이거 안 돼요.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도 안 되고.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꼭 혼인해서 혼인 신고한 경우에 네. 전후 2년 동안 네. 그럼 4년이네요. 네, 그렇죠. 총 4년 동안 1억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5천만 원 원래 받는 원래 거에다가 받는 거에, 네. 1억을 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5천 받고 혼인을 해서 1억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1억 네. 5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배우자 쪽에서도 똑같이 하면 1억 5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3억의 자금으로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뭐 돈을 주라는 건 아니고 줘도 세금 안 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 세금 그 정도 그 결혼 자금 도와주는 건 인정해 주겠다라는 일환이죠. 세무사님 그 1억 원 그냥 증여하면 네.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하면 대략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면 1억 원 증여할 때 500만 원 나오면 한 3억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넘나요, 증여세가? 넘죠. 네, 네, 네. 그걸 깎아주겠다는 얘기군요. 네, 네, 예. 네, 네. 근데 제가 그날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4년이잖아요. 결혼하기 2년 전, 결혼한 네. 후 2년인데 네. 이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님 또 증여를 했어요. 그래도 증여세를 안 묻니까? 일단 이혼을 한 순간에 그때 저희가 다시 환급을 해야 돼요. 1억 원, 그러니까 이게 1억 원,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너 1억 원 받았지? 예. 결혼 때문에 1억 원 받았지? 오케이, 인정. 예.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이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고 1억 원을 그리고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 그거 세금 안 매길게. 대신 네. 반환해야 돼. 돈은 엄마는 돌려줘야 돼요? 예, 돌려드리고, 그럼 대신에 이혼했는데 안 돌려드리고 있으면 그만큼 또 세금 내시면 됩니다. 네. 네. 내면 되긴 한데요.
네. 아니 낙장불입 아닌가? 예, 한 번 그냥 네. 땡이면 땡인 거지. 그러면 한 번 땡이어도 이제 이혼하면 다시 돌려주고 네. 안 그러면 세금을 내든지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혼인 결국에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출산율 자체가 너무 낮아졌는데 그 원인 중 하나를 혼인이 또 적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혼인을 최대한 장려하고 결혼해서도 육아에 이제 그 자금을 보태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혼을 뭐 위장 결혼식으로 뭐 요걸 받기 위해서 했다 내지는 또 혼인 관계 아. 파토났다 그러면 이제 또 요거는 혜택을 안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이 정책을 입안해서 이렇게 세금 지금 안 그래도 세수도 줄고 있는데 세금까지 네. 깎아주려고 하는 이유는 네. 결혼을 많이 하시고요. 네. 아이도 낳으시고 행복해지십시오라는 네. 건데 네. 그 취지에 어긋나면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요거 딱 나왔을 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아이한테 결혼한다 1억 원씩 이렇게 턱하니 증여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은 네. 세금을 좀 깎아주니까 네. 부자 감세다 이런 기분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솔직히. 네, 네, 네.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그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세법에서 왜 어렵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저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의 심교원 교수님이라는 네, 분이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뭘 쓰셨냐면 그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계속 정책이 저번에 한 20번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랑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낸지를 그냥 쫙 모았어요. 그 모으기만 합니다. 그냥 딱 예. 모으기만 했어요. 네. 딱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걸 딱 자료만 모아서 제가 그 책을 쫙 읽어봤는데 제가 느낀 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의 그렇죠. 타협점이 아예 없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은 본인들이 합리적이게 생각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본인들이 합리적이게 생각하는데 그 중간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네. 사실 세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부자 감세냐 네. 아니면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부자 감세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누군가는 지금 혼인율과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식 중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지만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명인가요? 예. 그 정도까지 수준에 왔으면 어떤 정책이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압박감을 위쪽에서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전세가 원체 비싸니까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좀 담보가 되면 네. 그걸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이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시각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네. 사실은 집값이 싸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안 해줘도 그래서 제가 되게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2012년도에 저는 결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노원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 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14평짜리 전세금 1.1억 원이었어요. 어허. 그 당시에는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얼마나 올랐지 해서 한번 보니까 지금은 한 2.2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확실히 전세금, 주택 그렇죠. 가격도 상승분도 있으니까 그 시대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더 혜택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다. 네, 네. 그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집값을 낮추든지 뭐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말씀하니까 저는 2007년에 결혼했는데 저는 네. 송파에 있는 빌라 전세였는데 그 같은 가격이었어요. 진짜요? 2007년도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심지어는 네. 그 2배만 주면 살 수도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맨날 다 무릎을 찍으면서 그때 샀어야 돼. 저는 맞습니다. 이제 무릎만 찍다 끝났어요. 예. 네, 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여쭤보면 이건 네. 이제 그동안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은 사실은 네. 상속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엄격한 음. 그 잣대를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중소기업이나 아주 작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네. 상속세를 많이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전에 결정되어진 공제 금액이어서 네.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올려줘야 되지 않냐. 네. 그래야 뭐 일본처럼 백년기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항변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네. 가업 승계에 대해서 증여세를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를 좀 완화해주기로 했다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옷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딸한테 물려줬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발생하는 증여세를 20년 동안 네.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네, 네, 네. 그럼 지금은 못 나눠서 냅니까? 아닙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예. 그 연부연납 제도를 먼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연부연납. 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납입니다. 카드 안 되더라고요.
카드도 되긴 됩니다. 안 돼요? 세무서 찾아가시면 네. 네, 거의 이제 체납증세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 카드로 내실 수 있어요. 낼 수 있는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모든 세금이 다 카드로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따로 그게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이 많군요. 네, 그러니까 세무서 찾아가시면 거기에 이제 체납증세과라고 있습니다. 네. 세무서 가서 이렇게 하시면 네. 낼 수 있는데 네. 고지서 날라올 텐데 현금. 고지서 날라오시면 네, 그렇죠. 고지서 날라오는 이체인데 어쨌든 지금 원래 세금은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네.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되는데 잘라서 내는 거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근데 그거 예외가 이제 연부연납이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뭐 100억을 받으면 알아서 그냥 한 번에 현금 일시납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100억을 받게 되면 네. 이거 당장에 현금 융통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100억 원의 부동산을 물려주면 전 돈이 없는데 그죠? 낼 돈이 없는 거잖아요. 네. 당장 이 뭐 물건을 팔지 않는 이상은 예. 현금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런 걸 고려해서 그래 좋아 국가에서 너 담보만 제공해. 네. 그럼 우리가 세금을 오랫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줄게. 아하, 이게 연부연납제도입니다.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군요. 그냥 나눠서 내기는 안 되는 안 거네요. 돼요, 안 돼. 국가도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군요. 국가도 만약에 이분이 아예 체납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손실 나기 때문에 네. 세금을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거는 그 세금의 일정 비율을 더한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제가 증여받았으면은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그 세금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가 네. 연부연납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이 돼서 이미 20년 연부연납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5년이거든요. 연부연납 기간은 5년만 허용해 줬는데 이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밑에서 받는 게 상속이고 그렇죠.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미리 주는 걸 이제 증여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왜냐하면 네.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네. 이 가업을 물려주고 잘 되는 걸 보고 돌아가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건데 재산의 무상 이전이죠. 네. 원래 그거는 어쨌든 연부연납이 5년인데 이제 가업에 대해서만큼은 20년으로 늘려주겠다라고 이제 개정안이 나온 거죠. 그럼 20년에 나눠서 네, 이자가 안 나오나요? 세금에? 이자 붙습니다.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내요? 납세자가 내야죠. 네. 그러니까 나눠 내게 해주는 대신 이자 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근데 세금은? 그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데 정하는 거예요? 뭐 금리에 연동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연부연납 가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율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 그 부분의 부담은 생각보다는 적다. 네. 네, 제가 너무 따져 물었나요? 세금을 낼 때 보면 네. 그 뭐 120원, 300원 이렇게 가산세 뭐 내지는 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이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네. 저는 이제 내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네. 몇백 원 정도를 더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가업을 승계하고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 금액이 크니까요. 네. 이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동안 이제 네. 재계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게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세율이 높다. 네. 거의 징벌적 수준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OECD 국가들의 이제 각 나라의 세법을 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목세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가 대한민국은 이제 30억이 넘어가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네. 라는 것을 이제 2000년에 개정이 됐어요. 이제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실 때 그 개정을 하고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50% 세율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라고 네. 하면은 대한민국보다 높은 곳은 명목세율, 세율만 보면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더 많이 내요? 일본은 55%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네. 근데 대한민국과 다른 건 일본은 60억이 넘어야 55%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랑 일괄공제까지 하면은 보통 한 27억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최소한.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하면 이제 10억 정도 공제가 돼서 두 개를 만약에 세율만 간편하게 비교한다면 일본이 높지만 부담률이 어디가 높냐 하면 대한민국이 높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원래 이게 세율도 다르고 공제율도 달라서 그럼 세금을
어느 나라가 상속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냐를 물어본다면 OECD에서 이런 통계를 낸 게 있는 게 그 나라 GDP, 네. GDP 대비 그 나라에서 부담하는 상속세가 얼마냐 네. 이거를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상속세 부담률 통계를 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네요. 공동 1위예요. 세계 국가가 1위예요. 예. 프랑스, 벨기에, 한국. 오. 예. 이 세 개 국가가 GDP 대비 네. 상속세 부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일하지 않고 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네. 일하지 않고 받은 소득이니까 네. 세금을 세게 매겨야 돼라고 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1위가 아니라 뭐 0이라도 네. 그거는 수용이 가능한 건데 네, 네, 네.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잘못도 아닌데 약간 징벌적인 느낌으로 그렇게까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좀 부당하지 않아? 네. 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있다면 네. 세율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율이나 이런 부담률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가 합리적이냐, 뭐가 맞냐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상속을 받았어요, 누가 증여를 받았어요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시선이 아직까지 크게 바뀌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가업을 승계했어. 그리고 그 네. 사람이 그 상속을 받아서 직장이 많이 생겼어. 네. 그러면 좀 깎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공감대를 좀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고 네. 돌아가신 후에 물려주게 되면 상속이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네. 지금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상속세 너무 과해요라고 하면서 소송을 네. 제기했습니까? 네. 참 재밌는 게 그 두 가지를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혹시 이번에도 많이 보셨을 건데 넥슨의 이제 김정주 회장님 돌아가셨을 네. 때 이제 그 당시에 상속세를 내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이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하신 세금은 현금이 시납이어야 되지만 그 예외가 이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물납이 있는데, 근데 그걸로 주식을 내다 보니 어느새 이제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거죠. 이게 조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좀 더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주식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회사 하나 주식만 100% 갖고 있고 네. 제가 다른 재산이 없고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상속인들이 물납을 하게 된다면 기획재정부가 60% 주주가 되고 상속인들은 40% 주주가 되게 됩니다. 무조건 기획재정부가 주주가 되겠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주식의 할증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들어온 거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계실 때 들어온 제도인데 그 주식 중에서 이제 최대 주주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걸 반영을 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예. 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10%를 할증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거 20%, 30% 할증한 제도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시가로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네, 시가에다가 10%를 더하고 20%를 더하고 30%를 더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네, 계산하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50% 세율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100을 갖고 있었을 때 그냥 단순히 50이면은 국가 50, 나 50 예.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할증 평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국가가 60, 내가 40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왜 할증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 할증 평가 최초에 들어올 때는 최대 주주 등 간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속해 있다. 그래서 그것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런 취지로 넣었지만 아. 사실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합리성을 띠고서 분명히 법에 들어왔겠죠. 그랬겠죠. 예, 근데 지금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당하다 안 하다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합리적일 수 있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속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100이 왔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든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구강모 회장의 그 상속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네. LG 네. CNS 지분을 네. 어떻게 가격을 매기느냐 때문에 벌어진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구강모 회장님 때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상속세를 부담한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1등이 이 LG가였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물론 이제 지금은 엎어졌죠. 이제 이거에 14배 되는 세금을 부담하신 분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주식의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주식 평가가 항상 이슈가 있는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증 평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시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상속 개시일이 이날이면 전후 2개월 동안 거래된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게 돼 있어요. 평균액을 그날 네. 하루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날 하루만 하면은 이제 어떤 세력이 개입을 해서 주식을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최대 주주는 20% 할증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면 세금이 당연히 엄청 많이 나오네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항상 저희 상속세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시가로 평가하면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라고 했는데 프리미엄에 대해서 네. 할증 평가를 해서 네. 좀 더 비싸게 가격을 매기니까 네. 상속 대상에 되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거기에 최고 세율을 붙이게 되면 네.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세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특히나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는 각 나라마다 네. 또 이념에 따라서도 갈리게 되는데요. 네.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보수당은 상속세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네. 한다고 해요. 네, 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 네.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네.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 네. 라고 하는 게 보수당의 생각인가 봐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들어드리면 네.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스웨덴에서 이제 상속세를 폐지를 했어요. 스웨덴 폐지했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스웨덴 세율이 상속세율 75%였거든요. 와, 거기 우리나라보다 더 높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상속세율 75%였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그때 75%였어요? 네, 그 당시에 75%가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최저점 찍고 그다음 김정일 때 좀 올라온 게 지금의 세율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스웨덴의 75%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그 당시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 뭐 이케아나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스웨덴에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계속 기업들이 나갈 텐데. 유출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라는 방편으로 상속세를 폐지한 거죠. 네. 예, 약간 그래서 기업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상속세를 상당히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도 지금 비슷한 건가요? 영국도 지금 얼마 전에 통계에 따르면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리치 피플들이 네. 얼마나 그 나라 이탈하고 있느냐라는 통계를 어느 연구소에서 냈더라고요. 오. 그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영국이랑 대한민국만이 이제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그게 늘었어요. 부자인 리치 사람들이 피플들이 나가는 이민하는. 네. 그래서 아마 영국은 이걸 반영을 해서 지금 상속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또 듭니다. 그 스웨덴에서 그러면 상속세를 좀 낮췄을 때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까지 상속세라는 것을 다시 살리고 있지 않다 정도가 팩트인 것 같고. 그러면 네. 뭐 효과가 없었으면 도로 받아야 된다 그랬을 텐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뭐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까? 각 국가들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 OECD 평균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속세는 이제 과세보다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는 저율의 상속세라도 매기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안 내는 것보다 조금 네. 내게 해야 된다? 네, 그게 좀 더 그 사회적으로 옳다라고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네. 그러니까 세율이 너무 높아서 징벌적인 수준까지 가는 건 옳지 않지만 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네. 좀
낮추더라도 상속세는 있어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는 컨센서스란 말씀이신 OECD의 거죠. 컨셉. 예. 네네네. 근데 방송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 2를 제가 제작을 한다고 치면 네네네. 엄청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실패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 네. 그런 대작 투자를 못 하니까 네. 저렇게 대한민국의 K 한류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좀 깎아주자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원래 세액 공제를 해줬었어요. 거기 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해줬었는데, 근데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세법을 볼 때 재정적 목적의 조세와 정책적 목적의 조세를 따로 보게 되거든요. 재정적 조세는 이제 당연히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해야 되는 목적인데, 정책적 조세라는 것은 어쨌든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 산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원래 있었던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세액 공제를 3%, 5%, 10% 이렇게 해주던 거를 예. 좀 더 많이 해준다고요? 좀 더 많이 해주는 쪽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되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컨텐츠 제작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 해주시는 것도 좀 많이 해줘야 네네네. 그죠. 그래야지 좀 더 대작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그 부분도 확실히 참 재밌는 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집중하냐고 있는 걸 딱 봤을 때, 보통 그 조특법 25조가 약간 그런 25조의 국가 정책들이 실리거든요. 네. 근데 그 25조를 개정한 것이고, 또 개정안 제일 첫 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게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저기에 상당한 공을 쏟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그냥 세법을 보면서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기본 공제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 공제도 중소기업에서 할 때 좀 더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네. 지금 진행이 되는데 네네. 그래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게 네. 얘기거리와 소재만을 가지고 네. 투자를 받아서 네. 잘 되면 진짜 네. 10배, 뭐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네. 잘못되면 단 한 푼도 못 건지고 오히려 제작비만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현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게 숫자에서 보이네요. 이렇게. 근데 사실 저것도 결국에는 돈을 벌었을 때 얘기예요. 그쵸? 네,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이거에서 벌게 되면 저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열심히 해라. 예.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제작자분이 저한테 네. 종이 한 장으로 100억을 유치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네. 종이 한 장이요? 했더니 영화 시놉시스 시나리오가 종이 한 장이지 않냐는 거죠. 네, 그것도 네. 심지어 대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세무사님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100억을 투자하시죠. 이걸 이제 성공시켜야 되는 네. 거잖아요. 제작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너무 일이다. 어렵네요. 네, 네. 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소득공제 한도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착한 임대인 제도도 네. 연장이 됐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네.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다주택자 관련 세금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다주택자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그렇군요. 왜냐면 저는 고객들이 다주택자시군요. 현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제도는 이제 투기 목적을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세제고, 그 취지는 되게 훌륭했으나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지인들 중에서도 투기 목적이 없는데 그 주택 지분을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다 분가하는 사람 때문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자꾸 비과세 대상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 대상이면은 사실 세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중과세 대상이 갑자기 세금이 확 뜁니다. 많이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예. 1주택자는 비과세야. 근데 2주택자는 중과세야 하면은 나는 비과세 아니면 중과세예요. 과세는 없네요. 그냥 그냥 과세가 과세는 없고 그냥 과세가 없어요. 예. 없거나 많거나. 네, 그래서 제 지인도 정말 어머님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한 6억 원의 주택을 파셨는데 그게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셨는데 이게 중과세가 돼 보니까 이제 세금이 한 3억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2주택자로 중과세가 되니까 갑자기 그게 세금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중간에서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게 그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개정이 되던가 아니면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네. 아마 요즘 세수가 많이 줄고 그래서 그런지 있기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네. 네.
부동산 세법은 손을 댔다 하면 네. 일파만파 여파가 너무 크니까 네. 쉽게 손을 대기가 정부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게 마지막까지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도장이 찍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그게 제일 것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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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고 가셔서 세무사님한테 항의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세금 이야기 황범석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